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창작물을 규제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디사이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약학부 김명서입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차은우를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만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태연의 노래인 2X를 태연과 백현이 함께 부른 버전으로 AI를 활용해서 만든 음원을 유튜브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오 한번 해주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좋은 자료였습니다. 혹시 이런 지브리 사진이나 AI 음원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접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생성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다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AI 창작물을 접해보거나 생성해본 적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접하게 된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고 나머지 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방금 앞부분에 나왔던 짧은 그 지브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초당 24프레임 그리고 96장을 직접 손으로 그려서 그 해당 4초 남짓한 장면을 위해서 1년 3개월을 걸쳐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AI 창작물이 이렇게 쉽게 생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AI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술계에서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규제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따진 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창작 과정을 거친 창작자, 그들을 정말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작이라는 것의 뜻매김과 AI 창작물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나름의 창작의 정의와 창작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앞서서 저희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권희연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창작의 뜻매김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권희연 교수님과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화과 권희연 교수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대학 안에 그 해학과 안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권희연 교수입니다. 세부 전공은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창작이란 무엇일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예술가의 창작의 범위는 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작이라는 거는 자기 내면의 것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 철학, 가치,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데 그 창조적인 사고가 없이는 사실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창작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물의 열매다, 뭐 고뇌의 열매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창작 과정에서는.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혹시 인공지능의 그림 생성이 얼마나 그 창작 과정이랑 유사한지, 혹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을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AI라는 그 매체가 생성이 되고 도구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은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창작자, 작가가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고 창작자에게 있다라는 그 신념, 가치, 그거를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작품을 창작하고 또 그리고자 하는 아이디어, 내용,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매체로서, 도구로서 그 적당히 활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어쩔 때는 이미지 저도 AI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표현력을 굉장히 화려하게 혹은 공교하게 연출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작가 창작자의 주제의식에서 벗어난 거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작가의 철학과 그 가치, 그 중심 안에서 그 주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서 아직은 활용할 수 있다죠. 예. 근데 이게 정도 몇 프로를 맡기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이제 작가가 고민할 내용인 것 같아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인간 그 작가가 약간 의도를 개입시키거나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이제 작품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럼요. 입장이신 네, 거네요. 네. 우리가 뭐 현대 사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물질을 이용하는 뭐 레드메이드라든가 마셜 디상의 그 샘. 우리가 직접 그 지션에 나온 그 샘의 그 오브제를 제작한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로서 활용을 해서 작품 주제가 부여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발전 과정 안에서. 혹시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그렸다라는 표기나 아니면 이런 워딩을 꼭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생각하실까요? 명시해야 되고 그거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못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마지막 질문인데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랑 인간이 창작한 그림이랑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따라서 그럼 교수님께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100% 차이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회화 평면 회화에서 그냥 오리지널로 작품을 내서 판매하는 거랑 이미지를 판화로 찍어서 내는 거랑 또 포스터화 시켜서 내는 거랑 가격의 차이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작품에 활용하려면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GTP에 비용을 지불했을 때에는 그 저작권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무료로 활용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그 저작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약간 그림을 그리려는 화가들 말고도 일반 대중들이 챗GPT를 활용하면서 막 어떤 화가의 어떤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줘, 막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줘, 약간 이렇게 생성되는 해주지. 그림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약간 예술 작품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조금 궁금했어요. 보통 우리가 리메이크 작품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나리자 작품을 예를 들면 보테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화 시켜서 창작물을 끌어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리메이크 작품으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자기는 이제 어떤 자기의 손이나 아이디어나 그 독창적인 아이템을 갖고 창작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플랫폼 안에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구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나 기준은 조금 예술적인 작품으로서는 조금 인정받기에는 좀 어떤 기준들이 더 엄격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조원들이 생각한 창작의 뜻매김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승은님, 창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강승은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창작이라는 말을 검색해보면 첫 번째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냄 또는 그렇게 만들어낸 방안이나 물건이라는 뜻과 두 번째로 예술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이라는 뜻 등이 검색됩니다. 이렇게 창작의 정의에서 저희는 처음으로라는 표현과 독창적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기존의 인간이 만든 창작물
혹은 다른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한 후 만들어낸 생성물을 데이터로 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데이터를 분류한 후 필요한 정보들을 모방하고 모아서 반영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저 기존 정보들을 학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자유전공학부 박민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작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창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작의 시작이며 무언가 독창적이다라는 수식어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황다연입니다. 저는 뜻매김을 할 때 창작이라는 글자에 주목해봤습니다. 창작은 한자 비롯할 창, 지을 작을 써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기 보시면 지을 짝에는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는데요. 즉 창작은 인간이 감정, 생각, 경험을 토대로 세상에 없는 것을 나아내는 행위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혹시 유진님은 창작을 뭐라고 뜻매김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정유진입니다. 저는 창작을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넘어서 창의적 사고, 의도, 감정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조원이 생각한 AI 창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영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AI 창작물은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에는 저작권이 붙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작품은 저작권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디어만 제공한 인간은 저작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학자들의 의견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해석상 아이디어 제공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또한 저작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인만이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작품은 아이디어 제공자인 인간에게도 작업자인 인공지능에게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AI 창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창작물을 온전한 창작물로 인정하게 된다면 창작과 고뇌를 거쳐 만들어지는 작품의 가치가 낮아지고 사람 예술가들에 대한 입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승은님께서 창작의 정의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AI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인간 창작물을 데이터로 하여서 그것을 재조합하여 짜깁기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AI 창작물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유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I가 스스로 욕구나 감정,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에게는 삶의 경험, 고뇌, 예술적 의식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작의 본질적 의미인 독자적 의미 창출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본질적 한계는 AI 창작물이 인간 창작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AI는 사람과 달리 어떤 자기만의 욕구, 자기만의 여기 자기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그리고 자기만의 삶에 대한 의식, 그리고 뭘 추가했냐면 예술적 고뇌. 아까 이제 권희원 교수님이 뭐라고 했죠? 무슨 고뇌의 열매? 열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한 고뇌가 아니고 예술적 고뇌는 무엇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이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예술적 고뇌가 빠져있기 때문에 AI의 저작물은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저희의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의 창작물은 창작 과정의 일부로 포함될 수 없으며 AI 창작물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조원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원 내에서도 창작물의 규제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AI 창작물을 창작 그 생성 자체부터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성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그에 대한 상업적인 활용부터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저희 조원에서도 3대2로 되게 팽팽하게 갈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중 여러분들께도 토론 전에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AI 창작물을 생성부터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6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업적인 활용부터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9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비슷한 수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토론을 듣고 이제 마저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앞으로 토론에서 사용하게 될 워딩이 AI 창작물이라는 워딩인데 저희는 AI 창작물을 창작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AI가 생성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성물들 중에서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적인 생성물들에 한정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AI 창작물이라는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여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 진행을 맡아주실 황다현 사회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그 제작물은 생성물은 창작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작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AI 창작물이라는 말을 써서 토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AI 창작물은 생성 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 측의 의미로 들어볼까요? 네, 생성 측 의문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AI를 이용하여 창작물 만들기 위해선 이미 존재하는 작품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AI의 그림 생성이 잦아 그림을 잘 그리면 되려 AI를 썼는지 의심을 받기도 하고 AI가 그린 것 같다라는 말을 칭찬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작가에게 AI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AI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SNS에 업로드, 즉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만 해도 인간 창작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손쉽게 학습하고 작품을 생성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온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결국 AI의 학습 재질 부족으로 인한 인공지능 창작물 발전 저해로 이어져 예술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는 악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따져보았을 때 AI의 창작물은 생성부터 규제되어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간 창작자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주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이 의견에 대한 활용 측 반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활용 측 반론하겠습니다. AI가 기존 예술 작품을 학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마주나 패러디처럼 인간 창작자들도 수많은 기존 예술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표현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AI의 창작물은 단순히 모방에서 끝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조합이나 변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창의적 계승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의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생성 측에서 AI의 학습과 활용이 인간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예술계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이 창작자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의 수단같이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작물의 사용 방식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며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AI 창작물 때문에 인간 예술가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주장은 기술 발전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기술을 통해 회화의 방향이 기존보다 넓어진 것처럼 AI는 문화적 발전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마주, 패러디, 사람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AI가 좀 빠르게 한다고 해서 문제 되나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악용이죠. 건전하게 잘 활용한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악용하는 걸 막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생성 측은 제가 듣기에도 꽤 타당한 의견이었는데요. 네. 해당 반론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아하. 네, 반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I 창작물은 그 이상의 문제점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술작품의 결과물만을 향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창작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가 모두 예술이고 대중은 이를 감상하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AI 창작물만이 남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소통이 부재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이 남게 될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AI 창작을 허락하게 된다면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한 AI에게 오히려 종속되는 인간 소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나 기계, 과학기술을 단순한 일처리, 예를 들면 물건을 생산하거나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활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사람들의 교류의 장인 예술에 AI가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네, 단순 법적 측면이 아니라 윤리적인 우리 삶과 관련지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중 여러분은 어떤 쪽의 의견 피력에 더 마음이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AI 창작물에 대한 규제를 활용 단계부터 해야 한다 측의 입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활용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창작물이 인간 창작자의 창작물을 데이터로 학습하여서 생성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을 생성부터 규제하기보다는 AI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이득을 취하는 행위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현재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의 원본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저작권법도 개인적인 이용이나 비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나 처벌을 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브리 영화와 같이 인간 창작자가 제작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서 비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보 효과가 발생하여 원본 창작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브리 스타일로 직접 그림을 그린 후에 비상업적으로 그 그림을 이용하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물을 생성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행 저작권법과 AI의 창작물 생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생성 측의 반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반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AI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선에서 창작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AI 창작물에 대해 단순히 저작권적,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설립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AI가 그린 3D 애니메이션을 보고 AI가 그린 결과물은 실제 작업하며 만든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완전히 역겹다. 이건 사람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AI 창작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작자 본인이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창작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창작자는 창작 의욕을 상실하고 결국 우리에겐 AI의 작품만이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지브리 예시의 지브리 예시로 반론을 주셨습니다. 해당 반론에 대한 답변 들어볼게요. 네, 포토샵 기능을 활용하여 조작한 사진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포토샵이라는 기술 자체를 막거나 포토샵을 활용하여 사진을 편집하는 모든 행위들을 금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AI 창작물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새로운 법안이나 규제를 제정하여서 막아야 하는 것이지 AI 창작물의 생성 자체를 막음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론을 해주실 때 인간 작업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며 창작자 본인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모든 창작자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 그 자체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패러디 그림과 같은 활동에서도 어떤 창작자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패러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제의 대상이 이와 같이 패러디 그림과 같은 다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만 적용되어서 창작물의 생성 자체부터 제한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입장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생성 측 최종 발언 해주세요. 네, 생성팀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AI 창작물을 자유롭게 창작하도록 한다면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법이나 규제가 현재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는 만큼 AI 창작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또한 AI 창작물을 규제하지 않았을 경우 예술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 고유의 영역인 예술에 AI가 개입했을 경우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술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 도입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활용 측 최종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활용 측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예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사진도 디지털 기술도 처음에는 혼란을 야기했지만 결국은 예술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AI의 영향력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창작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인간을 도와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감정과 의식이 살아있는 인간 창작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예술과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창작물의 규제 시점에 대해 두 입장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 논의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진행했던 투표를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더 공감하시나요? AI 창작물을 생성부터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용부터 규제 측에 더 공감이 가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보면 토론을 통해 의견이 바뀐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것 같습니다. 의견이 바뀌신 분 혹은 오히려 토론을 듣고 의견이 더 확고해지신 분은 이따 꼭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고 투표를 진행한 이유는 AI 창작물 규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그렇기에 이러한 논의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AI 창작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내본 규제 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성부터 규제 측과 가까운 규제 방안입니다.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하여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입니다. 이제 좀 활용부터 규제 측에 가까운 규제 방안인데요. 인공지능 창작물 명시 의무화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소비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규제 방안에 대한 예시는 질문 시간에 질문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규제 방안보다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노력인데요. 네. 우리 모두는 예술에 대한 진정한 의의를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우리는 예술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를 사용할 땐 출처와 원자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인간 창작자의 작품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 있는 결과물로 바라보는 것이 요구됩니다. AI가 만든 창작물 뒤에는 수많은 인간 예술가들의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기술의 발전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고요. 정답이 없는 이 주제는 오히려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면서 네. 새로운 해석과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창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오늘의 발표가 그 물음에 대한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 모듈의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부 김가은입니다. 네. 지브리 스타일이랑 AI 커버곡으로 익숙한 사례로 시작을 하면서 청중의 그 집중을 유도한 점이 좋았고, 그리고 이후에 조원분들의 창작 끝맺음을 들어보면서 청중도 여러 시각에서 창작의 뜻을 생각해보게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교수님께 그 창작의 뜻매김을 여쭤보면서 그 인간 창작자의 의도 개입의 중요성을 그 이후까지 끌고 가시면서 발표를 하신 것도 좋았고요. 그 창작물 규제 시점에 대해서 토론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 참여형으로 또 청중에게 생각을 해보게 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그 생성 측이랑 활용 측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그 청중이 듣기에도 중간에 생기는 질문들을 바로바로 해결이 됐던 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AI 창작물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게 공감이 가면서도 근데 이게 감정 자체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게 맞는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바로 활용 측에서 반론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더 발표에 몰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방안도 약간 짧게 제시를 해주셨지만 이거는 질문하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브리 스타일 사진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자율전공학부 김예지입니다. 네. 지브리 스타일 사진같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시작한 점이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규제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작물의 뜻맥부터 시작을 해서 창작물로서의 인정 여부까지 따지고 들어간 점이 탄탄한 구조로서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청중에게 의견을 묻는 등 이렇게 참여를 유도한 점도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리허설 때 시선 처리 이런 게 좀 지적이 됐었는데 많이 개선된 점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을 하나 하자면 아까 발표에서 AI는 삶의 경험, 예술적 의식, 감정 중에서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나중에 AI가 감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감정을 마치 인간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AI 창작물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도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둘 다 학습을 하지만 이 학습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경험과 맥락에 따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의 여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인풋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경험과 맥락을 통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경험이 인풋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에 따라서 다른 인공지능이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문을 하실 때도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경험을 데이터적으로 활용을 하여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인공지능이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될 감정 또한 인간의 감정들을 데이터로 삼아서 학습이 된 그 데이터화된 결과일 뿐이지 인공지능이 경험과 맥락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나온 경험이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율전공학부 김채은입니다. 네. 우선 사진물 선정 배경부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창작물 인정 기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팀원들의 의견 그리고 AI 생성물에 대한 활용과 규제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창작물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중간에 영상의 자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중에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개념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이해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해당 인터뷰들을 마치고 사회자분이 이를 요약해 주시는 말을 해서 더 깔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부터 규제와 활용부터 규제에 대한 토론에서 제가 들으면서 뭔가 반론을 하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했던 부분을 제 반대편 분들이 해주셔서 더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규제 방안 제시도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혹시 실제로 활용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실제로 실행 중인 법안은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2024년 3월부터 현실적이고 오해 소지가 있는 AI 생성 수정 콘텐츠, 딥페이크 등 그런 콘텐츠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업로드 과정에서 자체 신고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는 이러한 규정이 강화되어서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설명란에 표기해야 되며 미표시 시 동영상 삭제 및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제재를 가능한 구조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요? 24년 3월부터 신고 기능이 도입되고 2025년 5월부터 이게 더 강화되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해도 네, 그럼요. 다른 내용인데 주제와 관련해서 시작하기에는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터뷰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했던 인터뷰 처음 생각해봤던 분은 이 권희연 교수님은 아니고 아예 다른 학교에 계시는 아예 인공지능 법 윤리와 관련된 그런 논문을 작성하신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었는데 컨택이 계속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법이나 윤리 쪽 부분 말고 창작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할 때 저희가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대 교수님 중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와중에 이제 미대에 다양한 과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도 많은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막 시각 디자인과나 약간 이런 과들은 창작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회화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창작을 본인이 직접 하는 창작자분들이 가장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회화과 교수님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인터뷰 회화과 교수님들 중에서 딱히 선정 기준은 없고 그래도 그나마 여러 분들 중에서 그냥 골라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 또 흔쾌히 응해주시고 AI가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지점이라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좀 권희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소개도 있었는데 PPT에 넣다 보니까 잠깐 잘린 건데 동양화를 전공하고 계시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이고 이제 교수님이 앞부분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약간 예술계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예술가 협회 약간 이런 협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수님도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을 다른 분들께 선물을 받기도 하셨다라고 하면서 약간 여러 개를 보여주시고 논의가 지금도 예술계에서도 되고 있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술계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그렇다는 질문의 의도부터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왜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의 의도, 왜 그분을 선정했을까요? 왜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해당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왜 그 교수님을 선정했는지 그러면 그 교수님 어떤 분이길래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술 쪽, 특히 동양화 쪽으로 가면 답변이 뻔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텐데 뭐 그런 정도의 함축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답변을 원하셨나요?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우선 창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또 미대에 계신 다양한 과들 중에서 회화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른 과들 중에서 막 조형예술과 약간 이런 과들에 비해서 회화과의 경우에 직접 창작을 하시고 작품을 내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문예 창작과도 있고 뭐 음대도 있고 뭐 창작은 뭐 미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음대 교수님도 고려를 해봤었는데 이제 저희가 약간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주제를 선정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림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대 쪽을 먼저 약간 여쭤보게 되었었고 미대 쪽이 안 됐으면 음대 쪽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대 왜 쪽에서 그쪽으로 먼저 갔나요? 교수님께서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미대 교수님을 이제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양유경입니다. 네. 먼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신 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 중간에 교수님이 언급하신 뒤샹의 샘 작품을 따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점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앞에 명패를 올려두셔서 생성과 활용 각 입장을 구분해서 듣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네. 토론 진행 과정을 PPT로 요약해 주셔서 각 측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들을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PPT 디자인이 깔끔해서 보기 편했습니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청중의 호응을 계속 유도함으로써 발표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대사 숙지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윤희나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말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로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굉장히 쉬웠고요. 네. 특히 토론 중간중간에 사회자분이 개입하셔서 입장을 정리해 주신 점이 들으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생성에 대해 규제, 활용에 대해 규제 집 의견을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이 문제가 되게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토론 내용 들으면서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느꼈는데 처음에는 생성에 대해 규제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을 보면 아직 조금 어색하고 저도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저러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활용해서 규제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서 인간들도 오마주나 패러디처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악용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활용부터 규제 쪽으로 마음이 조금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그냥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교수님 인터뷰에서 인간 중에서도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그 셈이나 이렇게 의도를 부여함으로써 작품으로 인정 가능해진다고 하셔서 AI 창작물에 인간의 작가가 개입을 하면은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토론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것을 아예 창작물로 보지 않겠다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발표를 정말 잘 들으셨죠? 아니 뭐야, 자기들 발표할 때는 AI 창작물 전체는 뭐 어쨌든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다시피 시작을 해놓고 중간에 인터뷰를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인간 개념 예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좀 조수를 많이 써요. 조수. 야 이렇게 좀 해. 그러면은 실제 도와주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다시 그려. 그럼 다시 그리고 이제 디렉터 개념으로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요즘은 디렉터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창작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거 창작 개념이 안 맞지 않나요? 모순된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네, 제가 직접 인터뷰를 참여를 해서 약간 풀 인터뷰 교수님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질문별로 되어 있지만 네. 더 다양한 얘기를 나눈 제 경험이 있어서 약간 교수님의 입장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의 의도는 약간 예술가로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때 예술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작품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인간의 감정을 개입시킨 작품을 생성을 하였을 때 이를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제가 약간 인공지능 생성물들 중에서 특정 화풍이나 특정 작가의 작품들을 그런 스타일을 모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브리 스타일 작품 같은 것이 챗GPT로 생성을 해줄 것이 지금 되게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까지도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끝부분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법적인 규제나 조금 더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실제로 예술가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활용할 때 창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대중들이 약간 재미삼아 창작을 하는 그런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요청만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창작물로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전제를 내세웠던 것인데, 시간 관계상 약간 풀 대본을 다 삽입하지 못했던 점이 약간 저희도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일반인들 수준에서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는 뭐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쨌든 AI와 교감을 가지면서 저도 이제 제가 그린 건 한번 안 보여드렸죠.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8시간이 들어갔어요. 명령하고 또 수정하고 명령하고 수정하고 계속 가르치면서 그 흑인 여성의 여사제를 그리라고 해가지고 그렸는데 8시간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를 창작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창작물일까요? 아닐까요? 요거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AI가 창작했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한쪽은 유보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발표를 위해서 창작물로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셈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입장이니까 충분히 존중할 수 있겠고요. 질문이 있다고 하셨죠.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모둠 안에서 나온 그 규제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하시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경우는 예시로 AI 창작물의 원본 창작자 스타일 이용 금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 모방 금지 리스트를 만들고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해당 창작자의 동의 없이 학습 자체를 금지하거나 창작을 금지하는 방안입니다. 혹시 그런 법이 있어요? 스타일? 지금은 없고요. 근데 지금 2023년부터 미국에서 스타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 범위를 창작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안한다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 철학과 스타일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되어야 하고, 창작자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가면 적어도 창작자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규제 방안을 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일본이 디자인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때는 그걸 책으로 내가지고 각 나라에 뿌렸어요. 뿌린 이유는 베끼지 마.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스타일 등록제라는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그 보호를 받듯이 내가 만든 스타일이 하고 등록을 하면 인정이 되면 누구든지 그 스타일을 따라할 때는 이제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끔 한다.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술 부분 어떻게 되나요? 창작자 부분 어떻게 하죠? 가운데 부분. 네.
근데 이건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방안보다는 이제 약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AI 창작을 할 때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쪽에 조금 더 완전 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미시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보호해주자.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창작자라면은 다른 창작자들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를 해줘야겠죠.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상대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 보호는 AI에 의한 침해까지도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다면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것도 있나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하는 측면으로 규제 방안을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AI 창작물임을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유포할 경우 소비자는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AI 창작물이 AI가 만든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이제 배포가 되면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 창작물이라고 명시를 의무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건 적어도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아니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저가 이 따진말을 선정한 이유 중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웹소설을 되게 즐겨보거든요. 근데 이제 웹소설이 이제 AI가 요새 만드는 웹소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AI가 만든 웹소설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아예 그 AI에게 작가 이름까지 준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게 AI가 만든 웹소설이 아니다라고 판매까지 됐었어요. 한국에서도요? 네. 지금 실제 사례가 꽤 많습니다. 못 들어봤네. 약간 그 대중적인 플랫폼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그걸 보고 이거 AI가 만든 거다라고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 측에 난 AI가 만든 거 보기 싫다. 그리고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유료로 판매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유료로?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이미 보셨으니까 환불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불타올라가지고 그 플랫폼에서는 환불 처리가 되고 그 작품과 혹시 그 플랫폼이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서는 작품이랑 작가가 그러니까 그 AI가 만든 건 다 내려갔는데 그 플랫폼 외에 다른 많은 웹소설 웹툰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직도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 되지. 이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창작물 명시 의무화라는 규제 방안을 내보았고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AI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분이 다 반대를 하셨는데 혹시 찬성 측의 의견이 사전조사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거는 기술 발전의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좀 더 AI 창작의 생성부터 규제 이것도 조금 그럼 AI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의 우려를 많이 그런 식의 우려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제일 강하게 주장한 건 예술은 조금 더 인간만의 좀 영역이다라고 조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전제를 내리고 논의를 이어나갔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때문에 대체되는 다른 직업도 많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원이 원래는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되면서 그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은 거다. 근데 이제 그 예술 측은 왜 그런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이 예술 측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안 되냐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도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단순히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좀 저희가 좀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거는 예술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고 이제 좀 더 삶의 경험과 감정과 그런 좀 진짜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 측면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대체나 이제 기술 발전 저해 그런 식의 반대 의견,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모둠 자체가 이런 주장으로 뭉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 아까 말한 찬성 의견이 진지하게 고려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질문을 통해서 찬성 쪽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발표 모둠이 가졌던 이런 가치 또는 당위적인 측면을 좀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네, 우선 그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비상업적인 활동에서 어떻게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상업적인 활동이라고 함은 이제 그 저작권 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처럼 그 개인만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아니면 가정에 해당하는 범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만약 친구한테 보여준다던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간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막 지브리 영화의 장면을 캡처를 해서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홍보 효과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친구들끼리 사이에서 그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한 홍보 효과 및 약간 더 그 영화를 보러 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인이 비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홍보 효과가 나서 이것을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괜찮고 활용부터 규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홍보 자체를 작가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자기의 그 그림체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홍보 효과라는 것이 작가가 원하지 않아도 이 홍보 효과를 찬성의 입장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약간 홍보 효과 관련해서 약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가 나는 홍보 효과 아예 필요 없다, 왜 내 사진을 이용하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그럼 약간 말씀하시는 게 홍보 효과로 인한 긍정적인 이득이 필요 없고 그냥 나의 사진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을 땐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신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저희가 그 반론 답변을 하면서 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물론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예시로도 그렇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 불쾌감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규제 방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쪽의 주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들었었던 것이 그 패러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끼는 창작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패러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저희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창작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이 활용 전 단계인 그 생성 자체부터 금지해야 할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네, 잠깐만요. 다은 씨 질문을 조금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콘텐츠 제작해서 올리면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하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넣죠. 그러면은 모든 어떠한 이용도 다 허용하는 것이고요. 가공까지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용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현재는 그런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AI 회사가 지브리 스타일로 뭘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AI 회사가 수익 창출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 이용자 수 증가가 곧바로 상업적 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작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AI 회사 기업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건 열린 시각으로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예술적 행위의 존중이라는 방식 하나 있고, 상업적 이용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고, 그래서 감정의 문제로 이걸 좁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조금 왜곡하는 듯한 것 같아서 질문의 의도는 아마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물음이 진정성이 있으면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고, 파고들면 결국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종의 대응이라고 보고 그때그때마다 얻어낸 하나의 답이죠.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풀이를 했지만은 정답은 아니고 풀어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를 찾아 나가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 문제를 발견하고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 전체를 제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지성을 활용할 때 우리는 덜 위험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합리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해답을 얻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스노보드를 통해 가지고 과제물 제출, 그다음에 에세이 제출은 스노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